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 공감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가 함께 만나 교육,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또 함께하는 시간, 우리 교육에 관한 담백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 교육 공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이자 선행초학부모 사이다 박은영입니다. 함께 공감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교육 공감, 오늘 문을 또 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곰쌤 백병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깨비쌤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네, 오늘은 교육공감 17번째 시간입니다. 교육공감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듣기 원하시면 팟빵에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좀 이야기, 근래에 즐거웠던 기억, 유쾌한 기억이 있으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백곰쌤, 최근에 가장 유쾌했던 시간이 언제세요? 최근에 가장 유쾌했던 거 언제일까요? 달리기? 꼬리 딱 했을 때. 경기 마라톤이 있기는 했는데 그날은 아주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완주는 했으나 만족스럽게 완주는 못했고,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것, 탁구. 탁구요? 제가 그 동네에서 탁구 동호회를 하는데, 네. 몸을 계속 쓰시는군요. 계속 약간 누가 들으시면 약간 체육 선생님 하셨을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운동이 되게, 그러니까 뭐 잘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고 하여튼 그런데 그 탁구를 꽤 잘 치는 동호회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랫동안 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 뭐 이제 쉽게 말하면 구력이라는 게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많이 맞아요. 안 움직이시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제가 이제 한 번도 못 이겼던 분이 계신데, 그날은 그분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한 50번 지고 한 번 이겼어요. 와, 처음으로. 진짜 신나셨을 만네요. 뭐 많이 신나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약간 신이 나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탁구. 우리 깨비쌤은? 저는 최근에 여기 학교 앞에 목공방에 등록해가지고. 목공이요. 심신을 단련하고자. 목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무 만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공 공방 어디 있어요, 선생님? 여기 정문 앞에 지하에. 그 무슨 수산 이런 거 있죠. 그 지하에 그 약간 그냥 잡가구를 만드시는 분 아니고 예술하시는 분. 그럼 이렇게 약간 그럼 원목 되게 좋은 거 쓰셔가지고 좋은 이렇게 거 하겠네요? 쓰시고 예술 가구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냥 실용보다는 실용과 예술을 같이. 그럼 선생님 첫 작품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도마를 하나 완성해서 모두 다 첫 번째 도마 하는 거예요. 나무를 익히는 거여서. 근데 의외로 되게 너무 어렵고 나무의 특성들을 알아야 되고 어디로 휘는지 어디로 밀어야 하는지 나무를 살살 달래가면서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것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죽어있는 나무 같아도 걔가 수분을 머금고 온도 차이가 나면 뒤틀리거나 이래서 그 특성을 잘 살리고 배려하고 이래야 되더라고요. 은근히 어려우면서도 또 성취감도 있는 것 같고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보단 뿌듯함. 목공.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셨네요. 취미가 될진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5월에 이제 어저께 이제 에버랜드 갔다 왔어요. 그래서 큰 애 없이 작은 애를 데리고 갔다 왔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작은 애가 그동안 130이 오랜만에 갔거든요. 130이 안 돼서 못 탔던 걸 처음으로 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타고 싶다고 T 익스프레스를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저는 이제 약간 이석증이 있어서 그런 거 못하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우리 신랑이 이제 아빠가 같이 기다려줬는데 너무 힘들어하는데 애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형들이 타던 이제 같이 늘 갔으니까 그렇죠. 형들은 타고 오는 걸 기다렸던 자기가 드디어 탔다. 굉장히 너무 그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유쾌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육공감 오늘 주제가 좀 유쾌하진 않은 얘기인데 오늘 교육공감은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 한번 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코너 우리 학교 이야기에서는 선행초 정혜순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를 또 나눠주실 거고요. 두 번째 코너 우리 교육 이야기 학교폭력을 뭐 교육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백병부 선생님께서 나눠주십니다. 마지막 코너 우리 아이 이야기에서는 학부모님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 가집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겸의 고 들으면서 교육공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 우리 학교 이야기 문 열었고요. 깨비쌤 우리 오늘 문 열어주시죠. 이야기. 네, 이제 우리 학교 이야기는 우리 학교는 3월부터 지금까지 학폭으로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네. 이제 이게 되게 큰 사건은 아니었고 충분히 교육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물론 관련 보호자도 속상하고 힘드셨겠지만 이제 언론이나 외부에 노출이 되면 학교가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서 네. 이게 아이들이 상처받기 전에 빨리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확대되지 않도록. 네네. 그런 게 좀 머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학교가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행사한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학교가 하는 폭력. 학교 폭력, 학교가 폭력을. 그러거나 아니면 학교 안에서 마치 폭력이 난무한다. 이런 식으로 그쵸. 개념 자체가 좀 못마땅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초중고의 발달 개념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라는 맞아요. 수준에 다 들어오면서 10살 전후의 아이들의 행동을 폭력으로 규정하도 해도 되나? 맞아요. 이런 의구심과 불편감이 계속 있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또 학교가 그 중심에 있어서 너무 그냥 당연하게 학교 폭력이라는 말을 되게 너무 쉽게 사용하는 그러게요. 것 같은 생각이 좀 선생님 얘기하시니까 10살 이하의 애들한테 왜 그 언어라는 힘이 의미를 부여하게 되잖아요. 폭력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는가 싶네요. 맞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선생님께서 이야기 띄워주셨는데 이게 보면은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되게 있는데 이번에 여기 선행초는 약간 언론에서 다뤘던 상황들이 있어서 이게 참 특정 어떤 그 프레임에 씌워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이 갔을 텐데 그냥 어른들의 시선으로 이제 보도를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야 자극적이고 그쵸. 이래야지 이제 기사 수가 올라가니까. 근데 무섭게 보이고 막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초등학교의 폭력은 그냥 애들 놀다가 한 방 친 거? 근데 뭐 어른들도 사소하게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치는 거하고 어른이 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오해하고 뭐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고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 어렸을 때는 신체적인 마찰로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언어로 네, 하고 법으로 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걸 배울 시간이 없죠. 초등학교에서 뭔가 신체적으로 닿기만 해도 터치만 돼도 학교폭력처럼 사고하는 게 많고 또 너무 발빠르게 보호자들이 개입하면서 교사가 교육적인 관점을 갖고 해결할 시간이 없어졌어요. 너무 처벌 중심이죠. 맞아요. 그래서 뭐 혁신학교도 그랬고 교사들이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관계를 회복적으로 풀어보려고 애쓰고 공부를 하지만
학폭이라는 이름으로 사안 접수가 되면 그것도 안 돼. 법률적으로 다루어져야 해서 교육적인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근데 예전에 지금 같은 상황이 옛날에는 없었나? 다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어떻게 해결이 됐었는가요? 어떤 경험들이? 옛날에는 많았죠. 어떻게 많이 맞으셨어요? 아니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때 학교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죠. 그럼요. 동물의 왕국. 그럼요. 경찰이 상주해야 돼 그 정도면.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하는 폭력도 일상이었고. 맞아요. 아이들끼리 다투고 뭐 주먹질하고 이런 일도 뭐 심심치 않게 일어났었고. 신기한 건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하는 폭력은 말 그대로 폭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니까 내 자식 잘 되라고 뭐 그런 일종의 뭐 그 실현되기 어려운 믿음 같은 걸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괜히 사회 분위기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오지랖 넓게 관여하면 혹시나 뭐 나 또는 우리 아이가 받을 불이익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애들끼리 치고받고 뭐 싸우고 이런 일들은 그 나이 때 있을 수 있는 일, 뭐 특별하게 뭐 아주 큰 부상을 입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특별하게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있을 수 있는 일 또 뭐 커가는 과정 또는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일. 뭐 그 정도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선생님 얘기하시니까 저도 떠오르는 건 이제 정말 이 아이들끼리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나서서 이거에 대한 뭐 분리와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학생이었던 우리들도 그냥 괜찮아, 큰일 아니야 막 이렇게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늘 뭔가는 있었지만 그걸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 내가 더 보호받으려면 내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순화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커가면서 그것들이 옛날에는 뭐 뭐 아니 퇴학 조치도 있었고 정학도 있었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어떤 큰 조치들이 있었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학교를 안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 때는 없진 않았지만 그걸로 부모 싸움이 되고 뭐 지금처럼 무슨 고발을 하네 뭐 소송을 하네 이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부족했던 거는 그 아이들끼리의 다툼을 스스로 상처를 받은 해결해야 돼서 상처받는 경우도 많았죠.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돌리거든요. 뭐 우리 학교는 비폭력 대화 교육하고 그다음에 학급의 관계 갈등이 일어나면 이제 그 기린마을 선생님들이 가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몇 회기 돌리고 그리고 상담실 가서 상담하고 또 담임 선생님들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교육적으로 이건 학교 문화랑 또 관련이 있지만 어떻게 관계 맺는 거를 가르칠까 그리고 배울까 이게 초등학교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몸으로 깨졌을 때 어른처럼 법으로 해결하지 이럴 수 없잖아요. 애들이 한 대 치는 게 언어도 안 되고 따박따박 논리로 대답할 수 없고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리는 건데 그거를 이제 주먹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게 초등학교식인데 성인처럼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들기도 하고 저는 중고등학교도 약간 요즘은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성인처럼 일방 피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방적으로 누구를 때리고 괴롭히지는 않아요. 전 그런 건 거의 못 봤는데 연결되는 사전 맥락적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은 너무 웃긴 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저 앞에 있는 애를 막 때려요. 수업하는데. 근데
그 교사가 본 상황에는 그 맞은 애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너 왜 때렸니라고 물어보면 지난주에 제가 자기를 때렸대. 갑자기 생각이 났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맥락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때 참고 넘어갔던 자기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올라왔을 때 가서 처리한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속상한 일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르치는 시작들이 있어요. 근데 1학년, 2학년은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한 달 전 사건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가서 뭐 이렇게 손 주먹으로 톡 치기도 하고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따귀를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1학년은 제가 볼 때는 따귀는 다른 신체 부위와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쵸. 따귀는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1학년은 팔 때리는 거하고 얼굴 때리는 게 뭐가 달라요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쇼킹하게 작은 놈이 자꾸 형 얼굴에 손을 대가지고 엄청 맞았던 이 아이들은 그게 없구나. 그게 이제 2학년 정도 되면 사회적 통념으로 얼굴과 머리는 때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런 거를 아이들은 폭력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때렸어요, 괴롭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한 2, 3학년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 폭력이라고 학교 폭력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언어의 프레임이 정말 무서운 게 실은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왕따의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막 힘든 상황을 겪는 분들 분명히 있고 학교 폭력 상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같은 프레임으로 초등학교와 모든 상황을 보게 만드는 게 그 프레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왜 학교 폭력을 이제 그 학교 폭력 전담 선생님 뭐 이 전담관이 와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바꿨잖아요. 그럼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분은 같은 잣대로 어쨌든 외부인이 바라보는 사안이 그렇죠. 돼버린다는 게 조금 이번에 요즘 바뀌는 정책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빼꼼쌤 어떠세요? 그런 전담관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저보다 깨비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깨비쌤은 어떠세요? 나 이거 장단점 얘기했다가 장점 잘리고 단점만 언론에 나와가지고 제가 수세에 몰리기.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교사의 조사 피로도는 좀 낮아졌어요. 교사가 조사하게 되면 그 쓴 언어, 그다음 편파적이네 이런 원망들을 되게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없어졌는데 뭐 전직 경찰 또 퇴임 교사나 교장 이런 사람들이어서 되게 조심스럽고 진지하죠. 농담처럼 그리고 솔직하게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담감이 서로에게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수원에 학교 200개인데 조사관이 한 20명 이러면 학폭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그 일정에 학교가 일정을 맞춰야 되는 상황. 그분들이 오실 수 있는 시간에 그분들 스케줄에 학교 폭력 전담 담당 교사가 그 관련 학생과 이렇게 일정을 조율해줘서 약간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로 전락돼서 스케줄 맞춰주고 보고서 정리하고 계속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은 있는데 학교 밖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있고. 네. 빼꼼쌤 어때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안이 파악이 될까요? 글쎄 그러니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정확하게 네네. 이름이 그런가요? 학폭조사관이 도입된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깨비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사가 조사관의 역할을 하면서 갖게 되는 심리적인 부담이 사실은 있죠. 그쵸, 네, 심리적인 부담이 사실은 있는데 교사이기 때문에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조사하는 것도 저는 틀림없이 그렇죠.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객관화된 외부자의 눈으로 조사하는 게 온당한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뭐 그런 사안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교사 또 입회하에 뭐 한다면서요. 그 조사 자체가. 그 교사 선생님은 같이 계시고 그러면 학생이랑 그 전담 조사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전담 조사관이 있고 보호자가 입회할 수 있어요. 보호자 입회.
그러면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의 그 부모님이랑 전담조사관이랑 학생이 이렇게 함께 하고 또 따로 또 조사를 하고 이렇게 되나 보네요. 그렇게 조사하는 거죠. 네. 그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게 학교 폭력이라는 게 어쨌든 선생님이 계속 깨비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관계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아이들이 어떻게 관계 맺음을 잘 해갈 것인가 그리고 학교 폭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이 다시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전담 조사관님이 보시고 나서 그런 교육적인 의미나 아이의 성장과 앞으로의 생활과 관계 없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은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누군가를 벌주고 걔를 낙인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아무래도 가까이 보셨던 선생님들이 좀 더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전담 조사관님이 조사를 하시고 또 그분이 어쨌든 결정을 내리시지 않나요? 그러면? 그냥 사안 보고서를 제출하면 전담기구에서 회의를 해서 그건 똑같은데 근데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막 교사가 조사하는 게 좋다. 아, 전담관이 오니까 확실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되게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모순이 많아요. 지금 학교 폭력이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 그러게요. 이게 어쨌든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어떤 폭력적인 사안이 발생하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되게 있는데 그 좀 절차라든지 상황이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개개인이나 어떤 학교별의 특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학교 급도 고려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초중고 다 그렇겠지만 좀 이런 게 가장 큰 게 이제 아이들의 삶에 부모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이 싸움도 사실은 삶이잖아요. 네. 갈등도. 그래서 아이들이 판단하고 해결하고 연습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부모가 개입하면서 아이들이 어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커서도 의존하게 돼. 초중고를 그렇게 쭉 보내면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도 주먹을 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주먹을 언어로 바꾸고 언어를 조금 더 정제된 언어로 바꿔서 뭐 정중하게 사과하거나 사과를 요청하는 연습들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이 돼요. 아이들이 좀 너무 다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언론 같은 게 되면서 뭔 일이 있었대. 맞아요. 근데 그 속에서 누가 상처받고 또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거는 집중 안 하고 맞아요. 이슈 되는 거. 여기가 뭐 혁신학교고 선행이 그렇게 문화가 좋은데도 학폭이 터져. 그건 어느 곳이나 터지죠. 어느 곳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 무슨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니까 학교들이 은폐, 축소 이런 맞아요. 얘기도 나오는 거고. 오히려 그게 그런 사안이 없는 학교가 평화로운 학교가 아니고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얘를 어떻게 풀었느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떠한 변화를 맞이했느냐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들은 실은 언론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루지도 않고 재미도 없거든. 그렇죠. 뭐 해봤자 사람들이 볼 것 같지도 않으니까 자극적인 기사들만 자꾸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부터 되게 다양한 더 다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학생들끼리의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빼앗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초등학교 때 그걸 좀 많이 연습하고 많이 해결해 봐야 이게 좀 커졌을 때 몸이 크고 그랬을 때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우리 학교 폭력이 어쨌든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모두에게 좀 성장의 계기도 되고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연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마무리하면서 노래 들을게요. 우리 깨빗의 무슨 노래 들을까요? 네, 이제 더 이상 신곡을 못 찾겠어서 조금 됐지만 하이라이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네,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코너 우리 교육 이야기 함께 해볼게요. 우리 이 이야기는 빼꼼쌤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야기 또 열어주시죠. 네, 오늘 뭐 학교폭력 이야기이니까요.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폭력은 교육적으로 해결하든 교육적으로 해결하지 않든 나쁜 거죠. 폭력을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깨비쌤 얘기하셨던 것처럼 학폭법이 만들어지고 처리 중심의 일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폭력과 폭력 아닌 것의 구분이 되게 애매해진 것 같아요. 싸잡아가지고 다 폭력.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폭력과 폭력 아닌 것의 구분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폭력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끼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러저러한 일들마저 학교폭력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무시무시한 말이기는 한데 그런 범주로 묶어서 처리해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언어나 제도가 갖는 힘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폭력법 그 자체가 학교 입장에서는 폭력적인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폭력과 폭력 아닌 것의 구분이 모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 교육적 해결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폭력법이 얘기하는 학폭의 해결 방법은 사법적 해결인 거죠. 법으로 해결한다. 법으로 해결하고 그 법적 해결의 첫 번째 기준은 저지른 만큼 벌 받는다. 그러니까 응부의 관점인 거죠. 함무라비 법전처럼. 눈에는 네. 이에 이로. 이제 그게 이제 사법적 해결의 기본 원리인 거고요. 교육적 해결은 뭘까? 교육적 해결은 그러면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는 건가? 법으로 안 보내고 학교 안에서 알아서 소리 소문 안 나게 조용히 해결하는 게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건가? 교육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잘 타일러 가지고 화해시키는 게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건가? 하여튼 그게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나? 그러게요. 이게 어쨌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데 그 구분도 모호한 이 상황을 해결짓기 되게 어렵고 지금 요즘 학교 폭력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떤 온라인상에서의 문제들도 꼭 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많은 것들이 학교 안에서 일어났고 친구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폭력으로 규정되어서 이렇게 그 법적인 그런 관계나 처벌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학교의 선생님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요즘은 또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극단적인 예들을 부모님이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과민 반응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그럼 이게 언어라는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인데 메시지나 이런 카톡상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어머님이 보시거나 부모님이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막 이렇게 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적으로 해결한다는 거를 잘 타이른다. 잘 타일러서 화해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뭐 이제 실제로 잘 타일러서 서로가 충분히 가해자도 충분히 사과하고 피해자도 그 사과로 충분히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될 텐데 지금까지 해결되는 걸 보면 가해자는 대충 사과하고 인정을 못하는 거죠. 내가 가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과를 네, 사과하라고 그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런 극단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문제가 사실 더 커진 거죠. 그렇죠. 나는 어떻게 보상을 받냐. 맞아요. 교육적으로 해결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해자가 분명히 학교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법적 해결에 더 힘이 실리게 된 계기들이 사실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법적 해결이든 교육적 해결이든 둘 다 뭐 좋은 뭐 일리가 있죠. 뭐 그 어느 쪽의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뭐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교육적으로 해결한다는 거는 이렇게 길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 네, 뭐 단기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그러니까 사법적 해결은 그 현상만 딱 보거든요. 누가 때렸어, 몇 대 때렸어, 다쳤어, 안 뭐가 다쳤어, 남았어, 뭐 증거가 뭐 뭐가 전치 있어. 몇 주야. 뭐. 그러니까 이게 사법적 해결인 것 같고 교육적 해결은 그 원인을 좀 깊게 들여다보는 것. 왜 그랬을까? 아까 깨비쌤 얘기했던 것처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이가 그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뭉쳐져 가지고 학교 폭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교육적 해결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 그래서 그 폭력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깊게 헤아려 주는 거. 이게 교육적 해결의 첫 번째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깨비쌤은 어떠세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교사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1년 내지는 길게 보니까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 들여다봐야 되고 얘가 필요하면 또 상담도 해야 되고 맞아. 치유도 하고 진단도 해야 되고 또 부모님 상담도 해야 되고 또 형제 간의 관계가 얽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근차근의 로드맵이 필요한데 그냥 2주 안에 3주 안에 이렇게 빨리 조사해서 끝 이렇게 조사해서 끝. 되니까. 그리고 판결 끝난 거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마음 정리는 안 됐는데. 근데 이게 판결을 선생님들이 이제 받아서 애들이 어떤 처분을 받고 근데 또 그 친구들이 분리 조치가 되지 않고 또 학교에 다시 남아서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선생님 좀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그렇죠. 엄청 부담스럽죠. 그게 또 순간 또 부딪히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런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법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마음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마음이 해결 안 되면 언젠가 또 갈등을 그렇죠.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완전 그 약간 폭발물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벌어지거나 갈등이 생기면 무슨 독박처럼 교사가 책임지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답답한데 아이들은 30명씩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놀지 말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그럼 교실에서 애들을 너랑 놀지 마라고 교사가 가르치는 게 교육인가? 아니 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디어 강의하면서 조별 수업을 많이 해요. 영상 제작가나 뭐 기획하는 혼자 못하니까. 근데 어떤 중학교를 갔는데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도서관을 불러서 하는 수업이었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교과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급하게 막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서 선생님이랑. 근데 왜냐면 저희가 그 반을 한 2번째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조로 계속 활동했는데 오시더니 너무 당황하시면서 저 조 안에 학교폭력으로 지금 가해와 피해 학생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서 선생님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아이들도 누구도 말하지 않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별 활동을 했는데 이 학생이 학부모님이 둘이 같은 조를 시켰다고 따지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라는 학생을 불러다가 지금 조를 바꿔줄까 아니면 어떻게 할래를 물어봐서 그 학생이 괜찮아요. 자기 그냥 계속 있을.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이 오셔서 그분은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이어서 알았던 거예요. 사항을. 그 전까지 그 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두 학생이 교류도 잘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이 애가 뭐 피해 학생이 그런 자기 아픔을 숨기고 조별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쟤네 둘이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저 조심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잘하고 갔는데도 엄마 선생님이 나를 걔랑 같은 조를 시켜줬어. 막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너무 곤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곤란하죠. 그래서 교육적으로 학폭을 해결하는 거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를 묻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일어났어를 네. 깊게 묻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게요. 네, 쉽지는 않겠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있는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고려하고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아지셔가지고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함께 또 학부모님들도 이 점을 좀 잘 인지하시고 그 아이도 누군가의 또 아이이고 우리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그런 생각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빼꼼쌤 노래 듣고 갈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요즘에 김민기 선생 얘기가 SBS에서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를 노래했던 분이죠. 김민기 선생이 만들고 양희은이 불렀던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네, 정말 오래됐죠. 작은 연못. 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봐.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교육길. 이 시선 따라서 더 가까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꿈을 키워내는 놀라운 시간. 세상은 변해가지만 우린 변하지 않아. 가끔 힘들어도 믿기만 한다면 삶의 의미를 찾으며 함께 걸어가자. 따뜻한 교육의 소중함을 느껴봐.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교육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 코너 우리 아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장을 보고 집에 와 보니 현관 앞에 아이의 책가방이 덩그러니 놓여있고 정작 아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어 학원이 있는 날이고 늘 학원 숙제를 늦게 해서 학원에 겨우 가는 아이라 숙제도 하지 않고 밖에서 놀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10분 정도 후에 아이가 들어왔고 저는 아이에게 학원을 가야 하는데 숙제도 않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어떡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아이는 어제 학원 숙제를 미리 했기 때문에 친구와 놀고 온 거라고 말을 했지만 변명처럼 들려서 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아이를 계속 혼냈습니다. 학원에 다녀와서 확인을 해보니 아이의 말처럼 친구와 놀기 위해 전날 숙제를 미리 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오해하고 심하게 혼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제가 엄마인데 사과를 하려니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평소에 행동을 그렇게 했었던 아이 탓도 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고민, 제 고민 같네요. 정말 너무 많거든요. 아이가 평상시에 원래 그런 행동을 보이던 친구니까 부모님들이 막 혼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엄마가 잘못한 걸 알았을 때 어떤 태도로 사과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어떠세요? 깨비쌤? 저는 좀 가볍게 어제 화났어? 내가 나중에 보니까 잘못 알았더라. 이렇게 가볍게. 기분 나빴어? 그냥 내가 대신 맛있는 거 해줄까? 이렇게. 가볍게.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진지한 사과를 하나요? 가볍게. 그럴 때도 있고 가볍게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게 좀 가볍게 먼저 풀자. 네. 그럼 우리 빼꼼쌤은 어떠세요? 그럼 사과해야죠. 잘못한 거니까 엄마가. 정중하게 태도는 어느 수준으로 가볍게 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 읽다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못 하겠다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존심. 내 생각에는 이분은 약간 자존심보다는 애가 평상시 늘 그래 왔었던 태도가 괘씸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자존심은 아니다. 내세울 건. 그 이상하잖아요. 자식한테. 엄마의 자식한테 권위? 무슨 뭐 이런 거 아닌가? 부모 교육이 필요한 학부모 같은데. 그래요. 네. 사과할 거는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읽으면서 얘는 영어학원 가면 안 되는 애예요. 이런 애.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아이예요. 엄마가 학원을 보내는 엄마의 잘못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학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애가 숙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기 싫은데 싫어서 힘들어서.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걔를 학원에 보내놓고 숙제 안 했다고 혼내고 자존심 때문에 또 사과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해야 되는 사과가 있죠. 동의를 안 거치고 학원으로 밀어 넣은 거. 그다음에 가끔 일상적으로 아침밥 안 해주고 늦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침에 혼내갖고 학교 보내서 하루 종일 망치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직장맘들이나 이런 거 저는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부모가 아이가 이렇게 빵긋빵긋 기다리고 있는데 나 피곤해서 누울게 이러지. 받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잖아요. 너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사과해야지. 그러게요. 지금 해보니까 어머님 들으시는 어머니들 막 뭐 스쳐 지나갈 것 같아. 아침밥 안 해주고 대표적인 사람이 전데 아침밥 못 해주는 사람이. 그러게요. 약간 뭐 부모와 자식을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존중해주는 마음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또 들고 어쨌든 아이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서로 존중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상황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갈등은 우리 오늘 학교 폭력 얘기했지만 뭐 한쪽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가정에서도 슬기롭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어땠는지 우리 빼꼼쌤 어떠셨어요? 네. 그 자존심이라는 말이 저는 머리에 남는데 머리에서 나오셨어요 지금. 자존심이라는 게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인데 자기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사과를 안 하는 게 맞나? 오히려 사과를 멋있게 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나는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과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사과 안 하는 게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얘기 본 것 같아서 얘기하시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존심이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존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사과도 못하고 방어의식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사람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에서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존심을 세우게 된다. 자존감. 그렇죠. 자존감이 낮으면 맞아요. 자기가 괜히 엉뚱한 거에 맞습니다. 자존심을 걸고 이 어머님처럼 맞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우리 깨비쌤은요? 오늘 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요즘 최근에 폭력적인 상황에 제가 노출돼서 약간 심신이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게요. 좀 드네요. 어쨌든 고민할 지점들은 계속 생기고 뭔가를 또 찝찝하게 덜 나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선생님 목공을 또 열심히 하시겠네요. 대표를 밀면서 심신을 달래실 우리 깨비스의 응원 드립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인기리에 방송됐던 눈물의 여왕 이 OST 곡이 있었는데요. BSS가 부른 The Reason of My Smile 들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